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용화입니다. 오늘 박지원의 식탁의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김현정 대표님께서 유럽 출장을 가신 바람에 제가 대신 오늘 맡게 됐습니다. 자, 박지원의 식탁에 박지원 원장님 저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의 소리 유용화의 뉴스 코멘터리에. 뉴스 코멘터리보다는 못하지만. 아, 별 말씀이요. 이거 우린 겸손하니까. 독자층이 여긴 다를 것 같아요, 굉장히. 오늘 그리고 박지원 원장님 옆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죠. 임권영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구로을입니다. 구로을 단수공천 받으셨던데요. 예, 얼마 전에 단수공천 받았어요. 대단하십니다. 요즘에 단수공천 받는 사람은 존경할 만.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은 아직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저는 못 받으신 분 받은 사람.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배짱 없다 갈 거고. 근데 그래도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원장님 현역 의원이 아니시니까. 그렇죠. 하위 20%에 드실 일이 없어요. 안심하세요. 저는 상위 10%에 들 만한. 아, 그럼요. 예. 그런데 여론이 워낙 좋으신데 그쪽에서 뭐. 전라남도는 지역구 조정이 아직 안 끝났어요. 아, 그게 있구나. 그래서 오늘 내일 아마 그대로 간다 하니까는 이제 목포가 사실은 신안이 붙게 돼 있는데 목포만 했더라고요. 예. 저도 하겠죠. 네. 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요. 뭔가 하여튼 여러 가지 정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장의 무게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11시 40분이죠.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임종석 전 실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원장님부터 그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좀 평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맨 처음 임종석 비서실장이 중구 성동 쪽에 가셔서 경선을 시켜줘라 이렇게 했는데 배제가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당에서 송파갑 요구를 했는데 또 이번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노 해서 이건 아니다 했는데 오늘 기자회견하는 것을 보고 제가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을 보내면서 국회에서 민주당 초선 재선 의원들 중에 희망이 있는 사람을 한번 봐라. 6개월간 보라고. 6개월 딱 있다가 DJ가 물어요. 그래서 첫째 송영길입니다. 그랬더니 왜 책을 놓지 않고 소외계층을 철저히 찾아다니는 훌륭한 국회의원입니다. 또 두 번째는 임종석입니다. 왜 연설을 잘하고 소통을 하는데 참 잘합니다. 했더니 오늘 연설은 참 잘하더라고요. 기자회견이요? 예. 거의 연설이지 뭐. 그런데 그래도 임종석 비서실장을 좀 일찍 정리를 해줬던지 늦었다 하더라도 임종석 비서실장은 송파갑을 갔어야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건영 의원님 얘기 안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친하시잖아요. 같이 청와대 같이 계셨죠. 같이 있었고 원장님 말씀처럼 임종석 전 실장이 탁월하죠. 근데 저는 이번 총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기는 공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아쉽죠. 이게 공천 과정에서 힘을 서로 보태서 윤석열 정권에 이길 사람을 뽑아내고 그 사람이 나가서 이제 결국 승리하는 걸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조금 매끄럽지도 못하고 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하여튼 뭐 사실 제 입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칭찬하는데 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진짜 싸가지 없고 나쁜데 이기는 선거,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 이 말은 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주당도 방금 우리 윤건영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기는 선거, 이기는 공천을 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오늘 사회를 맡았으니까 역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임종석 실장을 중구 성동갑에서 배제한다면은 지금 공천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전현희 전 국민위원장. 전현희 국민위원장은 거기가 지금 국민의힘이 윤희숙 전 의원이에요. 네. 어렵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종석 전 실장을 다른 곳으로 전환 배치를 하겠다고 했으면 그렇지. 전환 배치한 다음에 결과를 발표하는 게 훨씬 더 시너지가 나죠.
그러니까 근데 성동에는 전현희 위원장 그리고 네. 임종석 전 실장은 다른 곳에 간다라고 마무리가 된 상황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저는 공천에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깔끔하고요. 송파갑은 좀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결코 이렇게 쉬운 지역은 아니죠. 네, 송파 갑이 됐든 어디가 됐든 아, 그래요? 어디가 됐든 그리고 성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인구 구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층이 경기도로 다 나갔기 때문에 구조가 바뀌어서 예전 같지가 않은데 네. 지난 대선 때도 9% 가까이 졌고 지방선거 때는 20% 가까이 졌던 곳이 성동이거든요. 쉽지 않은 곳이긴 합니다. 그러나 임종석 전 실장 어디서 두 번이나 국회의원을 했고. 임종석 비서실장을 한꺼번에 정리가 됐으면 좋았겠다 했는데 네. 당에서 송파갑을 제안하니까 안 간다. 안 간다 하고 그랬죠. 거부를 하고 나는 중구 성동을 떠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임종석 실장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원내대표를 하고 한명숙 대표 할 때 사무총장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지금도 그 기억이 선명한데 홍익표 현 대표를 추천해가지고 같이 선거운동을 해서 당선시키고 자기는 이제 성동을 떠납니다. 그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년 만에 성동을 가니까 나는 절대 성동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송파갑으로 가라고 하니까는 이제 못 떠난다. 그래서 송파갑 안 간다. 이런 것이 매끄럽게 정리가 안 됐었지만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아쉽죠. 그때도 제 기억으로는 임종석 실장이 당의 사무총장이었는데 공천 파동이 크게 일어났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무총장은 책임지고 사임을 하고 성동 갑도 안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기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알 텐데 하여튼 간에. 근데 오늘 이제 다른 얘기도 여쭤봐야 되니까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가 막판에 보니까 특이할 만한 사실이 있었어요. 임 실장 얘기가. 자기는 오늘 하여튼 왕십리역에 가서 인사하겠다. 오늘도 아마 했을 것 같은데 6시에 나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최고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겠다. 최후 통첩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 다음 문제는 자기가 또 결정해. 이 얘기는 언론적 시각에서 보면은 무소속으로 나갈 수 있다. 뭐 그렇게 들리기도 해요. 임건희 의원이 한번 좀 잘 아시니까. 설마. 제가 그 속을 들여다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네. 무소속으로 나가지는 그렇죠.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예, 그리고 오늘 임종석 전 실장의 이야기는 당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달라라고 이제 재고해 달라라는 거지 그게 무소속 출마로 해석되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데 좀 지역 요즘에 많이 비는 것 같은데. 저도 그 기자회견 내용을 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네. 봤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탈당해서 무소속 간다. 그건 아니죠. 이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도권이라는 게 무소속이 성공하는 것은 그렇죠. 거의 없어요. 지금이라도 당에서 적당한 지역이 지금 공천 많이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도 뭐 컷오프 된 의원들이, 현직 의원들이 나타나던데. 그런 곳에 임종석 같은 자산을 살려내야 된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네. 근데 서른 의원이라든가 윤영찬 의원이 라디오에 나가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게 총선이 끝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그때 양산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두 분이 회동했을 때 임종석 전 실장을 부탁한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물론 이제 서른 의원하고 윤영찬, 서른 의원은 뭐 청와대 없었고 윤영찬 의원 청와대에서 홍보수를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 먼저. 모르겠습니다. 그 뭐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저는 대통령은 안 했고요. 예, 예. 서른 의원하고 윤영찬 의원이 예. 그렇게 추정한 거죠. 예, 그 추정에 대해서 저는 뭐 지금 드릴 말씀은 없고 네. 임종석 실장이 갖는 의미는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어쨌든 여당에 비해서 야당이 공천과 관련된 갈등이 있고 시끄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의뢰 뭐 이 정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반전의 계기를 만드는 게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꽤 있었던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좀 어수선한 계기를 좀
수습하고 가자라는 게 첫 번째의 의미였다고 보고, 두 번째는 지지층의 통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라는 건 김대중 대통령부터 해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당대표까지 이어지어오는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지층이 최대치로 모일 때만이 우리는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지층을 통합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두 번째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이번 총선의 프레임, 의미는 반윤석열이거든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자라는 게 국민적인 시각이잖아요. 의지이고, 요거를 잘 모아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아마 몇몇 분들이 임종석 전 실장 카드를 효과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 취지이지 임종석 개인이 어떻다 저떻다라는 취지는 저는 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건영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네. 저보다 더 잘 알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특정한 개인에 대해서 공천을 해달라 이러한 말씀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안 하셨어요. 언론의 추정이군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옆에서 그러한 얘기를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모셔봐도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런 말씀은 안 하셨을 것 같고 이제 다 단결해서 뭉쳐서 꼭 승리하고 정권 개최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임종석 비서실장을 꼭 공천 주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시청자들도 오해하지 마시라 이런 말. 유영찬 의원이나 서른 의원이 그건 오버한 거예요. 아니 그죠? 그분들이 뭐 오버한 거 했다고 하면은 또 갈등이고 그래요? 아니, 오버한 건 오버한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아, 그리고 네. 어떻게 됐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줄기차게 얘기한 것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 세력들이 화학적 결합을 해서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에 대항해서 투쟁해가지고 승리를 가져와야 총선에서도 승리하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어디에 지금 친명이 있고 친문이 있어요. 그 정청래 최고위원이 말은 잘했더라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할 때는 다 친문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할 때는 다 친노였다. 김대중 대통령 할 때는 다 김대중. 그래서 지금은 다 이재명이다. 그런 얘기를 했던데 저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분열의 프레임으로 친명, 친문 쓰는 것은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건영 의원님도 뭐 같은 생각이신 네. 거죠? 네. 친문이. 저는 뭐 친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할 수는 없는데 방금 원장님 과거의 말씀처럼 친문이셨던 거죠. 예.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 다 모인 게 민주당이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민주당이 강조돼야지 나는 누구다가 강조될 때는 아니고요. 지도부도 그걸 좀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하여튼 언론을 보면은 국민의힘은 현역을 내일 이제 특검법 재의결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특별 지시가 있었는지 하여튼 간에 현역을 한 명도 이탈시키지 않고 예민한 데는 또 29일 이후에 한다 그러고요. 여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런지 이제 조용해요. 그래서 잘 되고 있다. 언론에서는, 일부 언론에서는. 많은 언론이 그런 것 같고. 반면에 민주당은 지금 시끌시끌하다. 이거 진짜 큰일 났다. 민주당 망할 것처럼 막 이렇게 언론에서 퍼붓는데 제가 원장님한테 여쭈고 싶은 게 워낙 오래 경험하셨어요. DJ 때도 조용했습니까? 시끄럽습니까? 공천이기 때는 칼바람 불었을 것 같은데. 우선 저한테 질문한 것 이전에 맨 먼저 말씀하신 네네네. 국민의힘은요 조용해요. 글쎄 말이에요. 개혁도 없고 혁신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오직 이 공천은 김건희 방탄 공천이에요. 김건희 쌍특검과 디올백 문제를 무마시키려고 김건희를 위한 공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잘 포장을 해가지고 내놨는데 그 속에 찐윤, 친윤, 친한, 한동훈 이 사람들 것은 싹싹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 공천은 아랫돌 빼서
윗돌 맞고 현역 중진 의원들 다 재활용해서 이리저리 배치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강남벨트, TK, 알토란 같은 지역구만 남겨놨는데 왜 가냐? 이것은 찐윤, 친윤을 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터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질문한 거 답변 드리자면은 천하의 김대중 대통령은 총재 아니었어요. 아, 그랬죠? 오나였어요, 오나. 그래서 제왕적 총재라고 그런 표현을 썼지만은 역대 야당을 보면은 다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은 공천이 안 되면은 장관, 차관, 뭐 LH공사 사장, 뭐 공기업 가잖아요. 갈 데가 많아요. 몇천 개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야당은 지금 공천 안 받으면 4년을 쉬어야 돼. 그러니까 좀 싸우죠. 싸워서 천하의 김대중 대통령도 공천을 하면은 낙천자들이 동교동 집에 와서 다 때려 부셔버리고 세관, 민주당 당사 다 때려 부셔요.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깊숙이 관련한 김대중 총재님하고 권노갑 고문은 좀 심한 말로 도망쳐요. 그래요. 시내에서 호텔로 이제 숨어 들어가든지 지방에로 아주 가신다고요. 그러면 제가 서울에 남고 김옥두 총장이 남아가지고 연락드리고 보고 해드리고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그런 심부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조용한 것 같아요. 그때가 맞다 이거예요. 그때가 많아. 그래서 우리 정치도 그렇게 네. 발전됐다 하지만은 그런 투쟁도 약해진 건 사실이에요. 조장하시는 것 같아요, 원장님. 문재인 대표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도 야당이었죠? 2016년인데요. 예. 그때는 이제 박지원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표가 당 대표를 내려놓고 맞아요. 비대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한 석 달 정도 남겨놓고 외부에서의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오면서 당 대표를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소위 말하는 주류라고 했던 문재인 대표와 그 주변 분들은 공천 작업에서 다 내려놔 버렸고 심지어 이해찬 총리 같은 경우는 공천을 못 받았죠. 맞아요.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조금 지금과는 그건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주 성공한 비대위원장으로 기록되고 평가받는 것은 박근혜 비대위원장, 문재인 비대위원장 했는데 이 두 지도자들이 비대위원장한테 완전히 공천권을 줘버렸어요. 간섭을 안 했어.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이해찬 낙천될 거 알았어요. 또 정청래. 정청래 의원이 그때 아웃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정청래 의원이 그 성격과 스타일상 확 반기를 일으킬 줄 알았는데 자기가 뭐 선당우사 하겠다 그래서 선거운동 도와줘 다녔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죠? 그랬어요. 그런데 반기를 일으키려고도 했었죠. 근데 이제 설득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랬어요? 다 불만 갖지 안 갖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시스템 공천을 했기 때문에 불만이 없었다. 나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직자 핵심들하고 자기 측근들하고 만나서 얘기했다. 절대 소통하는 거 아니에요? 당대표는? 누구하고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방송에 나가서 바로 박지원 식탁에서도 아니 그걸 제일 많이 한 사람은 권노갑 박지원이다. 김대중 총재 따라다니고 대통령 하면서. 근데 왜 걸리고 하냐? 우리는 안 걸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다 역사가 발전돼 가지고 오늘이 왔는데 저는 절대 지금 시끄럽다 하더라도 딱 총선이 시작되면은요. 우선 언론부터 낙천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집니다. 이제 누가 뛰는가? 구로구에서 윤건영, 뭐 태영호 그 양반 뭐 선거법 걸려가지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윤건영 의원 지역구에 가서 선거 지원 유세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일 거예요. 네. 박영선도 내가 해가지고 된 거예요. 아. 근데 그 시스템 공천, 지금의 이재명 지도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시스템 공천, 그리고 하위 평가에 대한 평가, 열평가. 이거는 사실상 이해찬 대표 때부터 한 것이다. 그 시스템 공천은 그때부터 체계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가져온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맞습니까? 그건? 2016년부터 2016년. 시작이 된 거고요. 방금 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대표 주변의 측근 그룹들이 수시로 소통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도 돌려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목포에 누가 더 적합한지를 여론조사를 진도도 돌려보죠. 좀 적합하고 돌려봤어요. 해남 진도 완전 박지원이야. 그래서 돌려볼 수 있는데 지금 당내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네. 그런 것들이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흐르거나 또는 이게 보안이 새거나라는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박지원 원장의 말씀은 야, 측근들이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왜 그걸 다 질질 흘리고 다니냐, 언론에 왜 알려주고 다니냐 라는 문제를 말씀하셨다면 여론조사를 돌리더라도 그게 당의 전략위원회라든지 공관위원회라든지 여기서 돌리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공식적으로 돌리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어디서 돌렸는지 모른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게 뭐냐라고 이제 의혹을 갖는. 진도 해남은 비공식적으로 여러 번 돌렸을 것 같아요. 제가. 아이, 해남안도 진도는 예. KBS, MBC, SBS, KBC 방송사 광주신문사들이 6번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는데 네. 제가 6연패를 했어요. 그런데 2등하고 더블 스코어하고 7명 출마돼서 했는데 6명 합쳐도 제게 안 되는데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비선 조직이 아닙니다. 예. 저는 여론조사도 안 노렸습니다. 아니, 저한테 그러지 마시죠. 그런데 그 해남안도 진도도 그런 전화가 왔어요. 나는 한 번도 안 해봤지만은 그런데 그러한 것을 후보들도 많이 해보잖아요. 그렇죠. 후보들이. 그런데 후보들도 하죠, 사실. 그렇죠. 후보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딱 믿을 수는 없어요. 네. 이번 주말이 되면은 지금 연일 하여튼 전략공천 지역 컷오프 하위 20%를 매일매일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이번 주말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다음 주부터 이제 경선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국민의힘도 이제 뭐 29일 지나면 이제 시끌시끌 할 테니까 언론도 같이 보도하지 않을까. 국민의힘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그렇죠. 자, 저 얘기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와 반대로 상당히, 야, 이 열풍 부는 거 아니야? 태풍이 행이 될 것 같다라고 주목받는 신당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나 조국 신당 찍을 거야. 이런 얘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조국 신당 문제 원장님이 쭉 언론에서 발언하신 것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조국 신당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조국 신당 높이 평가했다가 탈당해가지고 조국 신당 간다고 굉장히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봐요. 조국 장관하고 저하고는 비교적 소통을 자주 합니다. 그래요? 조국 장관은 저를 멘토라고도 불러요. 이제 좀 조크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맨 처음 사실 표창장이 일가족을 몰살해버리는 것은 윤석열 검찰 정권의 가혹한 행위다. 그런데 내가 조국 장관한테 나 같으면은 국민 대표심은 즉 총선에 출마를 해서 국민 심판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방송에 나와서 맨 처음에 얘기했어요. 네. 관악에 가든지 광주에 가든지 부산에 가든지 한번 해봐라. 했는데 신당을 창당했는데요. 무서운 속도로 나가더라고요. 글쎄 말입니다. 제가 해남안도 진도 광주 목포를 가보면은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 대해서는 그 말도 하지 마라. 이건 빨리 없애져야 된다 네. 하고 이낙연 신당은 욕만 하고 민주당에 대한 기대는 가지고 있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심은 강해요. 아직 호남에서는. 그런데 의외로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비례는 조국 신당 찍으란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래도 촉이 좋단가 봐요. 이번 여론조사를 보니까 조국 신당이 17%가 나오고 이준석 신당은 3.5%가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굉장한 거예요. 네. 물론 아직 정식 출범은 안 했습니다. 민주당이 준위성정당이라고 하는 통합비례정당. 거기에 뭐 진보당도 들어가 있고 기본소득당 들어가 있고 거기는 상대적으로 뭔가 좀 저조하고 뭐 이슈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비례가 물론 많이 남았습니다만은 조국 신당 쪽에 많이 가지 않겠느냐. 또 지금 민주당이 좀 혼란스럽고 하니까. 윤건영 의원님은 걱정 안 되십니까? 걱정되죠. 민주당 소속으로서. 그리고 또 이게 반대급부인 것 같아요. 민주당의 지금의 모습이 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지지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공천 갈등으로 인해서 그러한 마음들이 조국 신당으로 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는 심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민주당이 너무 하는데 지금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은데 조국 신당 어떨까라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하면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국 정치에서의 제3정당이 설 자리는 축소되기 마련입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 올수록. 왜냐하면 여러 심리들이 작동하고 견제 심리가 또 작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조국 신당의 흐름은 분명히 좋지만 네. 결과가 그럴지는 저는 세 가지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 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보일 거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조국 신당의 라인업 사람이 어떻게 짜여질 거냐. 비례 후보 말씀하시는 거죠? 비례 후보들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라인업이 될 거냐가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는 국민의힘이겠죠. 그리고 국민의힘을 위시한 다른 정당들, 제3정당이라고 소위 표방한 사람들이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 거냐. 요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 다른 정당 말씀하신 제가 볼 때는요. 네. 전 조국 신당이 창당한다고 그래서 민주당이 품어야 된다. 민주진보개혁연합세력으로 우리는 위성정당을 만들기로 했으면 네. 조국 신당도 거기에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민주당 지도부 책임자들이 조국 신당을 그어내버리더라고요.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단칼에 걷었어요. 예, 글쎄요. 이건 난 소탐대실이다. 민주개혁 진보 통합이 제일 좋지만은 안 되면은 연합을 해야지. 그렇지. 왜 조국 신당은 못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면은 이게 문제여서 저는 이제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함께하는 그러한 민주당에서의 아량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서 아주 기분 나쁜 사나이가 누구예요? 한동훈 전. 자기들도 위성정당 만들면서 아니, 민주당한테 못 만들게. 아니 그리고 자기들 공천 주면서 이재명 대표 결재 맞나요? 우리 민주당 하는데 무슨 진보 거기에 무슨 동부 세력이 들어왔다 어쨌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공천은 당의 책임에 사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국민의 책임에 사는 거예요. 이걸 국민이 심판하는 것이 선거지. 한동훈 결재 맞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민주당에서 그런 걸 좀 공격 좀 해봐요. 윤 의원님, 지금 박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국 신당과 통합비례정당, 민주당과의 협상 여지는 남아 있습니까? 좀 얘기는 다른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박 원장님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저희 당의 기류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그럼 왜 그러는 겁니까? 왜 아닙니까? 제가 그 속을 알 수는 없죠.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의 무기는 선거에서 통합과 단결된 힘이거든요. 야당의 무기는. 그렇죠. 여당은 무기가 너무 많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하는 것처럼 전국을 다니면서 돈 뿌리고 다니잖아요. 그 돈이 실제 줄 돈도 아니에요. 공수표 어음만 뿌려요. 부도날 어음만.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군사시설 보고. 다 뿌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자리도 막 다 약속할 거예요. 여당 입장에서는. 특히 윤석열 정부는 더 할 것 같아요. 무기가 많은 반면에 야당은 무기가 없어요. 오로지 유일한 무기는 단합과 통합이거든요.
똘똘 뭉쳐가지고 스크럼을 짜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비례연합정당이라는 건 반윤석열 전선을 크게 펴자 우리가 연합전선을 크게 넓혀서 윤석열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모여서 우리가 이번 정부를 심판하자. 그래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세상을 좀 보여주자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네. 그 취지를 전적으로 동의하는 속에서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건 덧셈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너는 이거니까 안 돼. 너는 이거니까 안 돼라고 뺄셈 정치를 해버리면 야당은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이라도 덧셈 정치, 비단 비례연합정당 문제만이 아니라 네. 모든 거에 있어서 이기는 공천, 덧셈 정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윤건영 의원 말씀이 그건 100% 덧셈 정치를 해야지. 사실 만약에 우리 민주당이 민주진보개혁연합 세력이 과반수를 놓쳤을 때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이 의회 권력마저 장악했을 때 앞으로 3년간은 어떻게 살 거예요? 국민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남북관계는 어떻게 가야 돼요? 이걸 생각해야지. 큰 것은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개인 생각입니다만 조국신당이 인기가 있는 거는 윤석열 정권과 완전히 정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세게 하겠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열광하는 거 아니냐. 확실하게 싸우는 그러니까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 조국 신당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국민이 애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조국 장관하고 이 박지원 식당 있을 네. 때 조민 씨는 잘 있어요? 하니까 제가 질문하면서도 제 눈에서도 눈물이 핑 돌고 조국 장관도 그냥 그러더라고요. 네. 자 보세요. 어떻게 됐든 뭐 의사시험 뭐 이런 거 하는데 다 박탈당하고 지금 고졸딸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애비의 심정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식 낀 사람들이 다 느끼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가족이 다 그렇게 돼버렸지 않냐고요. 그런 것에 대한 애잔한 동장도 있겠지만은 선명하니까 가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좀 한번 보겠죠. 네. 가서 좀 얘기를 좀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아니, 같이 가야죠. 예, 보겠죠. 예. 목표가 같으면 길도 같이 가야지. 자, 근데 이제 조국 신당 얘기를 했는데요. 뭐, 원장님이 잘 아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 잘 알죠. 예, 새로운 미래. 거기는 이제 뭐, 거의 끝난 거 아니냐 싶기도 그건 하고. 흘러간 미래 됐다니까. 글쎄 말이에요. 거의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요, 이 정치인이라는 게, 나도 정치인인데, 제가 만약 이낙연 대표한테 줄을 서면은 해남안도 진도에서 당선된다 하면 저도 쓸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죠. 아니요. 정치인은 그런 거예요. 예. 배지 붙이려고 다 하는 건데,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지금요? 예.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태생적으로 성격적으로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을 탈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격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신당을 창당해서 나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서 신당 창당해서 그 길로 나갔으면 또 괜찮아요. 이준석하고 딱 붙으니까 둘이 다 망해버렸잖아요. 내가 둘이 망할 때 그랬어. 둘이 다 망한다. 망하잖아요. 8일 차나? 8일이 쓰나? 7일같이 쓰나? 11일 만에. 11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이준석 개혁신당은 김종인 공관위원장을 모셔와서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토란 같은 강남벨트나 TK 공천 용액관이 들어가면은 소득이 있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원내교섭단체는 구성 못할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낙연 새로운 미래는 의석을 얼마나 차지할까? 호남에서 하나도 못해요. 수도권에서도 못하고 그 사람들의 하는 일은 민주당 후보가 낙선하게 윤석열, 김건희 도우미 역할을 한다. 그걸 하지 마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윤건영 의원님도 좀 오늘 주요 게스트로 나오시면 좀 얘기 좀. 네.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은 문제 없어요. 원장님 말씀이 그건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은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선거거든요. 그런데 개혁신당의 이낙연 전 대표님이나 그리고 또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 심판이 후순위죠.
거대 여야 정당을 심판하겠다라는 제3지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거냐, 거대 정당을 심판할 거냐의 프레임 싸움에서 상대가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순위가 거대 여당과 야당이 잘하는 건 없죠. 국민들한테 실망을 주고 지지를 못 얻는 건 못 얻지만 그보다 더 앞서는 가치와 프레임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자, 그리고 경각심을 주자, 우선 멈춤을 주자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박지원 원장이 말씀하셨지만 뭐 이낙연 전 대표나 이준석 전 대표의 총선의 성과가 그리 크지 않을 걸로 봅니다. 개혁신당도 그렇게 보십니까? 그래도 이준석 대표는 저하고 한 1년 같이 방송하고 그러셨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윤석열, 김건희 심판에 대한 강한 의지를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이낙연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어쩌다 입만 벌리면은 민주당 이재명, 요즘은 또 뭐 민주당 공천 떨어진 사람들 오라고. 그게 되겠어요? 자기가 창조적으로 해나가야지. 떨어진 사람 이삭 줄라 해가지고. 서른 의원이 가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서른 의원도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네. 주제가 몇 개 안 남았는데요. 최근에 여론조사, 특히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월요일 날, 근데 이게 오차범위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 거로 나왔습니다. 저도 봤는데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면은 민주당이 항상 거의 횡보를 했던 거죠. 쭉 우위를 보이다가 이번에 크로스를 해버렸는데 이거는 뭐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또 가는 건가요? 뭐 두 분 정치인들께서 한번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문제.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한천국으로 만들고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다 약속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느닷없이 네. 서울 서남권 서부권 막 해서 프로공단에도 40층, 50층 이쪽 여의도까지 인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는 하나도 되는 건 없어요. 그러지 제가 국방장관 바뀌었을 때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군사 보호구역, 즉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또 장사할 거다. 다 하잖아요. 그런데 실현성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심파라고. 그래, 지난 2년간 우리 국민들이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안보가 좋아졌습니까? 민주주의가 좋아졌습니까? 하나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시대 정신인 윤석열, 김건희 정권 심판과 검찰 정권의 종식으로 간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전에 들어가면은 바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윤건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의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을 감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건희를 감추는 거. 김건희 여사를 감추는 거죠. 한동훈이라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액면으로 여론조사 수치로 보면 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손바닥으로 해를 어선풀의 반 정도는 가렸습니다. 민주당이 해야 될 건 손바닥 너머에 해가 있어라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난 2년 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해온 게 이런 잘못들이고 심판받아야 되고 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과제가 있고 얼마나 잘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순식간에 저는 사상 누각처럼 내려앉을 게 국민의힘 지지율이다라는 건데 한 가지 걱정은 저쪽에 계신 분들이 그런 속임수나 수에 능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손바닥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해를 막 가리기 시작하면 선거일이 얼마 안 남아서 우리가 잘해낼까라는 걱정은 좀 있습니다. 손바닥에다 왕자 쓰고 가리는 거? 네. 그러니까 선거전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를 조성해가지고 해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의사 정원도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해. 하니까 지금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죽을 맛이에요. 차관은 내놓고 그냥 매냥 하는데 저는 이것도 극적으로 무슨 모습을 제2의 6.29처럼 글쎄,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할 것 같아요.
하면은 그 순간에 또 감동하는데 그래서 정치쇼다 뭐 그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 그런 거 많이 할 거예요. 그런다고 지금 우리 국민의 민도가 얼마나 높기 때문에 안 돼요. 내일이 29일 지금 아까 얘기했던 김건희 얘기하셨는데 요즘엔 김건희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김건희 여사님이라 그래. 님자도 붙여야 됩니다. 행정지도 받으세요. 오늘 여기 저 압수수색 들어옵니다. 근데 하여튼간에 김건희 특검법이 지금 내일 재의결 네. 그 대장동 특검하고 그건 뭐 예상은 됩니다만 뭐 의석수로 보면 어렵죠 사실은. 네. 근데 저희가 원칙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생각인가 봐요. 원내 지도부에서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네.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게 저는 그게 또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자체로 국민들이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는 뭐 예상은 좀 됩니다만 그래도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네. 윤희상 이탈표는 없겠죠. 혹시나. 저는 없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공천무죄 때문에 민주당 이탈표가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좀 있는 거. 다른죠. 그거. 그래서 다른 공천은 사안이죠. 공천이고 이 문제는 다른 문제죠. 다르죠. 네. 예. 왜냐하면 정체성이 그렇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분 새로운 미래로 넘어갔다 가더라도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저는 박근혜 탄핵도 상정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가기를 목표가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현재 재개의 재투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오면은 국회에서 일정을 정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나는 내일 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들 공천, 알토란, TK, 강남벨트 하는 거 보고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 의견 동의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일 안 되면은 국민들한테 우리에게 의석수를 더 주십시오. 총선 이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뭐 거부권 행사 못하게 뭐 그런 거 아니었나? 아닌가요? 근데 200석 얻기가 참 쉽지 않을 텐데. 그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 끝나면 네. 해남한도 진도로 내려가 버립니다. 거기서 빨리 확정 지신 다음에 이제 전국구로 누비셔야죠. 예. 아니 진짜 국민 70%가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고. 글쎄 말이에요. 아니 보세요. 이재명 대표 부인은 뭐 10만 원, 7만 8천 원이라고도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 가지고 2년간 조사해가지고 그걸 기소를 해버려. 자, 해야죠. 잘못했다 하면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면 기소를 하는 게 나쁘지 않다. 남의 부인은 그런 거예요. 자기 부인은 300만 원짜리 듀얼백 180만 원 화장품, 책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검찰에서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주가 조작에 23억 해먹었다. 이건 왜 안 해요? 왜 이해 안 해? 이러니까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해서 우리 국민들은 쌍특검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내일 부결되면 진짜 난리가 터질 건데. 정말 내일 표결하지 마세요. 네, 내일 뭐 본회의 전에 의총이 있어서요. 마지막으로는 할 것 같아요. 예? 두 분 다 의원님도 저 정보위원회 네, 하시죠. 예. 원장님은 워낙 대북 관계에 대해서 밝으시고 국정기획도 하시고. 정보위에서 가장 신랄한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저를 굉장히 곤란하게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요? 예. 그런 얘기가 언론에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요즘에. 그러니까 3, 4월, 4월 초에 미국의 항공모함, 프랑스의 항공모함도 오기로 돼 있다. 그리고 백령도에서 사격 계획이 있다. 그러면서 이 총선 전후로 해서 한반도가 상당히 초긴장 상태에 갈 수 있다라는 예측 기사들이 막 나옵니다. 윤 의원께서 한번 들으신 정보에 좀 입각해서 지금 이게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국지전 얘기도 나오고 윤석열 정부가 곤란해지면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반도의 어떤 둘러싼 위기설 같은 게. 우선 박지원 원장님 계실 때는 국정원에서 나름 제한된 상황이지만 정보를 제공해 줬습니다. 국회에. 그래서 이게 토론이 되었습니다. 여야가 뭐 국가의 안보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토론되는데 윤석열 정부 국정원은 아예 모든 정보를 안 줍니다. 저희가 뭐 자료 요청을 하든 이야기를 해도 잘 안 줘요.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너무나 정보가 제한돼 있는 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네. 여러 군데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도발이 언제 벌어지더라도 이상한 일이 아닌 정도의 상황이에요. 지금요. 예, 지금 남북 관계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문제도 있지만 북한의 도발이나 접경지대에서의 남북 간의 충돌은 우리 경제에 직격타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냥 경제에 마이너스예요. 지금 경기가 완전 바닥인데요.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히 폭망하는 수준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거 나서서 어떻게든 매니지먼트를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북한이 도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너무 그냥 한쪽 방향 강경한 태도로만 가서 정말 걱정이 되는 상황. 원장님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반도에 전쟁은 없습니다. 네. 우리 남한은 미국에서 못하게 하니까 북한은 미국이 무서우니까 안 하지만은 총선 전에 국지전 도발은 생긴다. 그 장소가 NLL 밑에 NLL은 미국이 네. 그거는 북방 한계선 아니에요. 네. 북한이 내려온 것은 훨씬 밑에다 남방 한계선을 했는데 이건 무실화되고 사실상 현재까지 국경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김정은이 연평도, 연평5도 여기에 자기들이 진짜 그거는 국경선이 있어요. 이거를 사수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단 1mm도 양보하지 못한다 하면은 저는 연평5도 중에 하나를 북한이 점령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에. 기습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공격을 할 건가? 전쟁을 할 건가? 미국이 절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격을 뺏기는 겁니까? 아니죠. 이제 해결은 하지만은 밀려가지만은 그런 도발의 위험성이 있으면은 이게 신북풍인데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미국 대선 전 11월 전에 반드시 ICBM 발사하고 시험 발사하고 7차 핵실험은 할 것이다. 그래서 바이든을 타격을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어떻게 됐든 이것을 해결하는데 오늘도 보세요. 뭐 북한으로 포탄 싣고 뭐 6,500개 북한 컨테이너가 갔다. 거기 돌아오면서 다 식량 싣고 왔다. 그거 몰라요? 우리도 주면서. 그래서 저는 강대강 이렇게 말로 전쟁하는 것보다는 계속 대화를 해야 된다.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주시할 게 북일 정상회담이 나는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리고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은 물론 기시다 총리가 일본의 가장 현안 문제인 납치자 해결을 위해서 풀어보려고도 하는 거지만은 북한 김정은도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대일 청구권 자금, 전후복구비를 가지고 해서 얼마 받는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ICBM 핵실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원체 김정은이 윤석열 바이든하고는 안 한다 하니까는 제가 특사를 해봤지만은 일본은 미국과 합의해서 북한을 접촉하고 김정은도 사실상 미북 간에 3자 대화를 하고 있다. 3자를 통해서 간접 대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풀려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패싱이지. 완전 왕따네, 왕따. 왕따가 아니라 무슨. 뭐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방금 이제 원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북일 정상회담 필요합니다. 어쨌든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 영역이니까요. 다만 북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냐 완전히 놓치느냐라는 겁니다. 한반도의 운전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인데 일본한테 운전대를 맡기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심지어 전두환 정부 때부터도요. 남북 문제는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라는 게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희한하게 운전대를 일본한테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미국한테 맡겨버리고 운전을 포기해버리는 그 후과가 어떨지는 정말 상상하기 힘들죠. 지금 뭐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북일 정상회담도 그
순식간에 확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상당히 최근에 착지됐어요. 김여정의 발언이, 담화나 이런 것들을 발언. 보면 물밑간에는 뭔가 오고 가고 있는 많이 거예요. 오고 가고 있어요. 기시다는 지지율이 15%밖에 안 나왔다. 아니 그러니까 기시다도 그러한 외교로는 귀지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해가지고 한일 문제 완전히 먹어가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풀 것은 북한의 납치. 제가 문재인 대통령 사실상 특사로 2번 국정원장 할 때 스가 총리를 만났을 때도 저는 이래 얘기하면은 스가 총리는 납치자 이걸 해결하는데 해주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시다 총리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더 필요하고 돈이 그렇기 때문에 잘 돼간다. 네. 그리고 미국이 지원하고 또 김정은도 미국하고 만나고 싶어. 이 운전대를 윤석열 대통령은 잘 이끌어 나는 간다고 버려버린 거지. 알겠습니다. 우리 유건영 의원님이 상대적으로 좀 박지원 식탁에 나오셔서 그런지 많은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뭐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면 듣고 정리할까 합니다. 예. 아닙니다. 오늘 뭐 이렇게 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모습들에서 많은 실망을 하시는 뭐 시청자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선거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경각심을 일깨워야 되는 선거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끝내도 되겠습니까? 박지원 식탁. 야동문. 자, 오늘 박지원의 식탁, 제가 우리 김현종 대표님 대신 사회를 봤는데요. 오늘 두 분 아주 중요하신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두 분을 모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 말씀 들어봤을 때 민주당이 좀 이제 공천 파열음 줄이고 수습하고 하나 되는 길로 가야 된다. 그리고 북한 문제, 대북 관계 문제 너무 걱정된다. 뭐 그렇게 제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주 하죠? 그죠? 다음 주 수요일입니까? 원장님? 그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박지원 식탁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메디치 출판사에서 호루라기 재단과 함께 후원하기 위해서 굿즈를 만들었습니다. 호루라기 재단은 우리 공익 신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 단체인데요. 이 좋은 일에 쓰이는 이런 좋은 상품이니까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구입하셔서 우리 공익 신고자들 보호하는데 힘을 보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참하고 또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For Justice, 정의를 위하여 화이팅! For Democracy, 민주주의를 위하여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DJ라면 박지원에게 말씀하십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얘기는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민주당은 단결해서 정권교체의 승리의 길로 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민주주의를 살려야 경제도, 정의도, 남북관계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살립시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For Democracy!